지구의 대표적인 생명체, 식물. 식물은 세포벽과 엽록소를 통해 광합성을 하며 스스로 양분을 생산하고 우리에겐 산소를 제공하죠. 식물은 뿌리가 땅속에 박혀 있어 동물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진 못하지만 대신 씨를 뿌려 자손을 퍼뜨리고요. 한 번 뿌리 내린 곳에서 일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산이나 사막, 물속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더욱이 식물의 일부나 전체가 물속에 잠긴 채 성장하는 수생식물은 늘 산소가 부족한 상태이며 햇빛을 넉넉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전략을 구사해 왔는데요. 그 특징 중 하나가 뿌리, 줄기, 잎 등 식물체 전체에 걸쳐 수분이나 공기, 양분이 원활히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통기 조직이 발달돼 있다는 겁니다. 물속에서도 식물체가 썩지 않게 하고 식물체를 물에서 뜨게 하는 역할도 하죠. 수생식물은 물의 어느 부분에 서식하느냐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습지의 가장자리에서 갈대, 부들과 같이 식물체의 밑부분만 물속에 잠겨있는 정수식물이 있고요. 수련이나 연꽃과 같이 뿌리는 물밑 바닥에, 잎은 수면 위에 뜨는 부엽식물, 불회옥잠 등 수중에 뿌리를 내리는 부유식물, 그리고 식물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수식물 순으로 수심에 따라 서식지가 구분되는 편입니다. 육상식물은 대부분 뿌리를 통해 수분을 흡수하지만 물이 나는 환경에 적응한 수생식물은 온몸으로 수분을 흡수할 수 있고 뿌리는 수분 외에 다른 무기질도 흡수하는데요. 수생식물의 가장 큰 능력은 인이나 질소와 같은 부영양화 물질을 빨아들여 수질을 정화하는 동시에 물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자연 필터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수생식물은 173여 종, 외국에서 도입된 상당수의 원예종도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넓은 입자루를 자랑하는 물칸나는 공기와 수질 정화가 탁월하고 관상용으로도 인기가 좋아 각광받고 있고요. 뿌리는 물밑 흙 속에 박혀 있고 잎과 꽃만 수면에 떠 있는 대표 부엽식물 수련도 고운 자태를 자랑하는군요. 대전, 충북, 청주와 옥천, 보은에 걸쳐 있는 대청호입니다. 약 73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저수 용량 14억 톤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3번째 규모의 인공호수인데요. 그러나 이 웅장하고 수려한 경관 이면엔 주민들을 위협하는 골칫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각한 녹조 현상이죠. 사실 대청호는 해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다량의 영양염류가 유입되거나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지면 녹조가 잘 확산되는 지역으로서 여러 기관과 주민까지 녹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인공식물섬 조성이죠. 10여 개의 취수구 근처에 갈대, 꽃창포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녹조의 필수 물질인 영양염류를 줄여 녹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인데요. 녹조를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특정 공간에 인과 질소의 감소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인공식물섬이 조성하기 전에는 클로로필 A 농도라든가 조류 개체수 이런 게 상당히 많았었는데 인공식물섬을 조성한 이후에는 그 주변의 수질 분석을 해본 결과 클로로필 A 농도와 조류 개체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인공식물섬은 또한 토종어류의 산란처와 은신처를 형성해 덩달아 새들의 먹잇감이 늘어나면서 생태계와 경관을 동시에 살리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의 1등 공신, 예쁜 빛깔의 꽃을 자랑하는 꽃창포입니다. 주로 햇빛이 잘 드는 습지를 좋아하지만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요. 수생식물 중 경관성이 뛰어나 연못가에 식지 않은 식물 선호도 1위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죠. 또 촘촘히 숲을 이루는 갈대 역시 대청호의 수질을 담당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감을 드러내진 않지만 한자리에서 묵묵히 제 할 일을 수행하는 식물. 우리는 자연을 힘들게 하고 식물은 자연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싱그럽고 로맨틱한 동화 속 정원으로의 초대. 환영 인사라도 하는 듯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꽃들이 너무 예쁩니다. 이 정원은 구역마다 각각의 주제를 담고 있는 테마 정원인데요. 새로운 계절을 맞아 정원 식구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잘 못 견딘 그 식물을 대체하는 보식이라고 하거든요. 대체하는 부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과 이 식물이 잘 어울리게 식물의 수종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배치를 해서 심고 있습니다. 조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식물이 환경과 잘 맞는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땅인지, 그리고 가장 적합한 자리는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이고요. 더불어 주변의 꽃과 개화 시기가 다른 수종을 선택하여 사계절 내내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풍성한 정원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원의 공간별 디자인을 살펴볼까요? 정원 전체 구성상 뼈대가 되는 나무나 조형물을 배치하고 공간을 구분하여 컬러 테마를 정합니다. 레드의 경우는 강렬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빨강, 오렌지, 노란색 계통의 꽃과 자주색 이파리, 붉은 열매가 맺는 식물을 위주로 계절과 질감, 높이 등을 맞추어 모종을 배치했고요. 이 밖에도 상록수만 활용한 그린 테마, 핑크와 보라로 물들인 로맨틱 테마 등 식물만 잘 나눠 심어도 디자인된 정원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실내 정원을 꾸밀 때에는 야외 수종만큼 종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잎의 모양이나 질감, 색으로 테마를 분류할 수 있고요. 남천, 맹문동, 벤자민, 그리고 난초 같은 질감을 선사하는 유칼립투스 등의 열대 식물을 활용하면 야외 정원의 느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오늘 작업하는 건 메인이고요. 지금 조각상 중심은 정원의 중심에 있는 정원인데 지금 이 꽃은 엔젤로니아라는 월동이 되지 않는 1년초 꽃이고요. 이 꽃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장마에도 강하고 그리고 꽃 자체도 라벤더 느낌을 줘서 색깔이 다른 어느 1년초보다 좀 너무 튀지 않고 그래서 1년초를 고를 때는 첫 번째 내 주제에 맞느냐 두 번째는 그런 가혹한 장마를 이겨낼 수 있는 식물이냐를 선택해서 신중하게 골라야 돼요. 정원을 장식하는 주요 식물은 1년초와 반년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에 싹을 틔워 꽃이 피었다가 그해 겨울에 지는 1년초는 비록 한 해밖에 살진 못하지만 꽃피는 기간이 길고 강렬한 색깔이 많아 포인트가 필요한 곳에 심는 것이 좋고요. 이번은 뿌리가 알처럼 둥근 구근 식물입니다. 구근은 땅속 깊게 심는 것이 포인트. 뿌리 굵기의 3배에서 4배의 깊이로 봐주세요. 지난해 심은 튤립의 구근인데요. 튤립은 봄꽃으로는 좋지만 이듬해 꽃을 잘 피우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만 지키면 꽃을 다시 피울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르지 말라. 튤립은 꽃이 지고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잎이 누렇게 시들어가면서 자신의 모든 영양분을 뿌리로 끌어모아 저장한 다음 이듬해 꽃을 피울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비록 꽃도 지고 잎도 시들어 볼품이 없지만 다음 해를 위해 잎을 서둘러 잘라내지 말고 완전히 시들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구근 식물은 특히 실내에서 화분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 하나쯤은 알아두는 게 좋겠죠? 새순이 돋아나고 잎이 무성해지고 꽃과 열매가 맺히고 천천히 꾸준히 자연의 순리에 따라 피고 지며 살아있음을 교감하는 식물. 그저 산소를 제공하는 초록빛의 풀이 아닌 우리에게 무언의 위로와 기쁨을 전해줍니다. 곡류, 채소, 과일, 식탁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 먹을거리들은 식용식물에 속하는 자원입니다. 그 자체가 씨앗이거나 씨앗이 아니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것들이죠.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다음의 농사를 위해 종자를 남겨둔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씨앗의 자유도 농작물 재배 권리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식물 자원의 희소 가치로 인해 전 세계가 작은 씨앗을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죠. 매운 고추의 대명사, 청양고추입니다. 1983년 국내 한 종묘 회사가 개발한 품종인데요. 그렇다면 청양고추는 우리의 씨앗일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미국의 종자기업에 인수되면서 우리의 토종 농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고추를 먹을 때마다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었는데요. 아, 글쎄, 지난 5년간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불한 로열티가 810%? 아유, 혈압이야. 아유. 그럼 우리나라는 벌이가 없나요? 고작 3억 2천만 원 받았다나? 로열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토종 농산물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 우리의 씨앗으로 품종 개발은 물론 세계 틈새 시장까지 공략하고 있는 한 종묘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비주얼부터 남다른 이 품종들은 어떤 과정으로 탄생한 걸까요? 이것은 첨단 육종 기술의 하나인 소포자 배양 과정인데요. 소포자란 식물의 꽃가루가 만들어지기 직전의 세포를 말하며 소포자를 배양하여 품종 육성에 필요한 엄마 아빠 계통으로 육성하는 것이 소포자 배양법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집하고 자체 개발한 15만 점 이상의 양배추 유전자원 중 목표로 하는 계통을 교배하여 맞춤형 양배추를 육성하는 것이죠. 조직 하나하나가 새로운 유전 육성 소재로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양배추의 소포자 배양에서 나온 개체들이 이제 뿌리가 생성되게끔 하는 단계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하얀 부분들이 이제 뿌리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발근되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품종 육성에 있어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구원에서는 최근 농민들이 제안한 새로운 숙제를 해결하는 중인데요. 이 노란 꽃이 바로 양배추 꽃입니다. 식물은 꽃을 피워야만 씨앗을 만들 수 있지만 농민들은 양배추의 꽃이 피면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꽃줄기를 내지 않는 양배추 품종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종 종자로 결실을 맺은 국산 양배추입니다. 중국과 인도, 동유럽을 겨냥한 신품종이라고 하는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엽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녹색이 진하고 또 납질이라고 해서 이렇게 왁스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에 강하게끔
우리가 개발한 그런 중국 수출용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토마토 하우스로 가보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구형과 대추형 방울토마토도 보이고요. 그 옆에는 큰 토마토인 완숙 토마토도 무르익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토마토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거무튀튀한 색깔. 흑토마토는 처음이지? 과육 안쪽의 녹색과 과육 바깥쪽의 빨간색이 섞여 녹색을 띤 검은색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유전적 경향에 따라 색소가 달라진 것이죠. 기존의 색을 벗어던진 과일들이 또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탈색한 수박과 하얀 얼굴에 초록색 점을 찍고 나타난 그 이름. 저 민 멜론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속살까지 완벽하게 변신했다는 것. 참외랑 비슷해요. 어라? 이번엔 속이 노란 수박? 맛이 너무 궁금하다. 완전 수박 맛이에요. 정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쭉 뻗은 내 몸매 부럽니? 부러우면 지는 거야. 입맛 살리는 천연 비타민 풋고추. 지금부터 2017 풋고추 아가씨 선발대회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화끈함이 매력인 후끈향과 그 어떤 바이러스에도 건강미를 자랑하는 브라보 양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 팔고 있는 거거든요. 따고또따고라고. 이거는 저거보다 좀 더 작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것도 지금 소리가 참가번호 52번 따고 또 따고 양이 싱그러움을 뽐내면서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겨보죠. 오늘 참가 고추들 상태가 어떤가요? 달고 맛있어요. 과즙이 많고요. 아삭거리고 매운맛도 없고 반듯하고 광택도 있고 색깔도 좋고 그런 거죠. 네, 심사위원님의 공정한 평가 잘 들었고요. 2017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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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예 1위는 미인 풋고추.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저의 아름다움과 아삭함을 전파하겠습니다. 성인병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당뇨병이잖아요, 당뇨병.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뇨라고 하면 이제 1형, 2형이 있는데 이제 2형 중에 그 혈당을 낮추는 성분을 좀 넣어보자 해서 여기에 저희가 이제 혈당 강화 물질인 AGI라고 있어요. 그게 포함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 미인 풋고추예요, 또 저희가.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고 생명체에 영양분이 되어주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는 가족 같은 존재의 식물. 길가의 풀 한 포기에도 더 애정을 담아 보아요. 톡 쏘는 과학. 사이다.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탄산음료 감별사 1호 신이 내린 탐물리의 톡톡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탄산의 맛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렇게 종류도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탄산이 빠지게 되면서 본연의 맛을 찾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하지만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건 별이 7개. 그 사이다가 맞네요. 이건 샤워가 생각나는 그 사이다가 맞습니다.
아니 이건 색깔은 사이다인데 맛은 콜라 같기도 하고 콜라인가? 사이다인가? 정체가 뭐지? 투명한 사이다? 맛은 콜라? 이 음료의 정체 함께 맞춰볼까요? 사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색 투명. 사이다. 사이다겠죠? 사이다죠. 사이다요. 사이다? 사이다. 남성분. 저 사이다요. 사이다요. 사이다 왜요? 하얘가지고. 먹어보니까 뭐 같아요? 콜라요. 콜라. 김 빠진 콜라 맛이에요. 콜라에 가까운 것 같아요. 콜라. 저 콜라요. 뒤에 남는 그런 느낌이 약간 콜라의 느낌이죠. 마치 투명한 사이다를 연상시키는 이 음료의 정체는 바로 콜라입니다. 에? 이게 콜라라고요? 콜라란 자고로 이렇게 까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콜라는 까맣죠. 그런데 이 액체를 넣으면 까만 콜라가 서서히 투명하게 바뀐다고요. 영 못 믿는 눈치인데 한번 해볼까요? 소리만 들어도 톡 쏘는 시원한 콜라를 열고 콜라에 이 비밀 액체를 넣고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주는데요. 아이고 이걸 말 안 했네. 너무 빨리 저으면 콜라의 거품 때문에 금세 넘쳐버리니 조심히 저어주세요. 천천히 저어주면 까맣던 콜라가 서서히 투명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톡톡씨가 넣은 액체가 무엇이길래 까만 콜라가 투명해지는 걸까요? 이 액체의 정체는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잘 알려진 것처럼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콜라에 우유를 섞게 되면 우유의 단백질과 콜라의 산성 물질이 반응하여 응고되고 이 응고된 덩어리에 콜라의 카라멜 색소가 뭉쳐서 같이 가라앉으면서 바로 투명한 콜라가 되는 것입니다. 투명해지는 콜라와 같은 원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치즈입니다. 우유를 끓이면서 식초를 조금씩 넣고 저어주면 우유의 단백질과 식초의 산이 만나 몽글몽글한 치즈가 완성되는데요. 이 치즈처럼 콜라 속 산성물질과 우유 속 단백질이 만나면 응고되어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이 덩어리에 콜라의 색소가 흡착되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마치 투명한 콜라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꼭 우유만 투명한 콜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단백질하면 떠오르는 요것! 톡톡 시벌처럼 땡글땡글한 달걀이에요. 달걀을 하나 톡 깨서 흰자, 노른자를 분리하고 분리한 흰자를 콜라에 넣죠. 우유와 마찬가지로 달걀 흰자에 있는 단백질로 인해 톡톡씨의 손이 비칠 정도로 콜라가 투명해졌어요. 우와! 맛이 궁금해서 한번 마셔봤는데 콜라 같아요. 흰자로 투명한 콜라를 만들었는데 노른자로는 안 되나요? 달걀 속 흰자와 노른자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노른자로는 투명한 콜라를 만들기 어려워요. 흰자에는 알부민이라는 단순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 알부민과 콜라의 산성물질이 만나 응고되는데 노른자에는 이 알부민이 흰자에 비해 소량만 들어있어 투명한 콜라를 만들기 어렵다고요. 아, 그래서 근육질의 몸을 만들려면 흰자만 먹는 거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투명 콜라.